미국이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소폭 내리는 대신 올해 남은 회의에서도 2번 더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고용 냉각과 물가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B컷 대신에 스몰컷으로 횟수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을 단행한 대신에 올해 안에 2번 더 인하하는 점진적 방식을 취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9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11대 1의 표결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 내지 4.25%로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0.25 percentage poin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0.5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B컷을 압박해왔으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11대 1의 표결은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보다는 B컷 주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 지명에 막 상원 인준을 받고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이사 한 명만 0.5포인트 내리는 B컷을 주장했고 다른 트럼프 지명자들인 미셸 보우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들도 0.25포인트 스몰컷을 지지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크게 둔화됐고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연준의 사명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는 데다가 경제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 멤버들은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1일 처음으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리는 대신에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회의에서도 2번 연속으로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연준 회의 참석 멤버 19명 가운데 다수인 10명은 올해 남은 10월 29일과 12월 10일 등 2번의 회의에서도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명은 2번의 회의에서 한 번만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공개적으로 올 하반기 2번 금리 인하를 예고해왔는데 최근에 고용 냉각과 물가 불안으로 이번을 포함해 3번 인하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새로운 예고 때문인 듯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0월 29일과 12월 10일 회의에서 연속으로 2번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무려 93% 이상으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3.5 내지 3.75%로 낮아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 들어 처음으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2번 더 내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6.2%로 급락하는 등 금리 부담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와 연동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내리기 시작했으나 신용카드 APR은 아직 여파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마침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해 각종 이자율, 금융과 경제에도 광범위한 여파를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9월 회의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 내지 4.25%로 조정하고 10월 29일과 12월 10일 등 올해 남은 2번 회의에서도 0.25%포인트씩 연속 모두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럴 경우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3.5 내지 3.75%로 내려가게 됩니다. 첫째, 가장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인 분야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로 나타났습니다.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프레디맥이 발표한 9월 18일 현재 6.26%까지 급락했습니다. 9월 첫 주에는 6.5%였다가 지난주 6.35%로 내리더니 금리 인하 이후에는 6.26%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6.26%는 1년 전 6.2%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로 하락한 것입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연동된 것이 아니라 재무부 국채 10년물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속 금리 인하가 예상되자 모기지 이자율이 선제적으로 수주째 하락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급락으로 부진을 면치 못해온 미국의 주택시장이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홈 에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인 오브 크레딧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다가 3%를 더한 시중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이자율도 0.25%포인트 인하됩니다. 현재 평균 라인 오브 크레딧의 이자율이 8%였는데 7%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만약 10만 달러를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쓰고 있을 경우 연간 이자가 173달러 줄어들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 두 번 더 0.5%포인트 인하하게 되면 이자 절약액은 500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신용카드 APR 이자율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즉각 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들의 평균 APR은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이자율도 올 연말까지 3번이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신규 개설부터 어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년 동안 이자를 물지 않는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 플랜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8월의 CPI 소비자 물가 중에서 수입품에 의존하는 품목들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 이상 수입하고 있는 커피콩이 21% 급등했고 소고기는 13%, 계란은 11% 오르는 등 식료품 가격도 흔들리고 있는데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저성장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관세가 최소 15% 이상으로 올라간 8월 초부터 미국 내 수입품 가격도 본격 인상되고 있어 서민 생활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8월의 CPI 소비자 물가 중에서 수입품에 의존하는 품목들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유통 커피의 80%나 수입품인 커피콩 가격은 연초보다 21%나 급등했습니다.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 트럼프 관세가 50%나 부과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쇠고기는 13%, 계란 가격은 11%나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인 그로서리 식료품 가격은 8월 한 달 동안에 2.7%나 급등했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전달보다 1.9% 올랐습니다. 수입품이 많은 가정용 가구는 10% 인상됐고 여성 의류는 6.2% 각각 인상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인상폭을 보면 뉴저지의 한 주부의 경우 시장을 볼 때마다 175달러어치 사던 것이 이제는 250달러를 들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7월에 2.7%에서 8월에는 2.9%로 더 악화됐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치가 2.0%이기 때문에 그에 근접하기보다는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남은 기간에도 관세 부과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과 전체 인플레이션, 물가 불안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으로 소비자들이 돈을 덜 쓸 경우 물가 급등은 수그러드는 대신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대신 저성장 속에서 고실업률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서민 생활고만 극심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크레딧 스코어 신용 점수가 매년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현재 평균 신용 점수는 715점으로 작년보다는 2점, 2023년보다는 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 또는 가계 재정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사회 미국에서는 크레딧 스코어 신용 점수로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할부 금융,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 거래에서 유불리가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300점에서 850점까지 매겨지는 신용 점수가 740점 이상이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580점에서 669점 사이는 페어로 평가되지만 좋은 조건으로 각종 융자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융자 신청이 거부되거나 높은 이자를 물게 됩니다. 미국민들의 평균 크레딧 스코어 신용 점수는 2025년 현재 715점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4년 717점에서 2점 더 내려간 것이고 2023년 718점보다는 3점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신용 점수가 매년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개인 부채가 매분기마다 늘고 있고 제때 상환하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계부채를 집계하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현재 미국민 가계부채는 18조 3,88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85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5,92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대다수인 12조 9,400억 달러는 주택 모기지이고 2위는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1조 6,55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신용카드 빚으로 1조 2,090억 달러로 나타났으나 신용카드 빚이 전분기보다 27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670억 달러 증가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2분기 현재 90일 이상 연체하는 학자 융자금 연체율이 12.88%로 전년 같은 기간에 0.8%에서 폭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 융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점수는 150점이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는 경고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장기간 동결돼 온 학자 융자금 상환이 재개되면서 970만 명이 연체하고 있으며 연체 규모는 2,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다가 젊은 층에서 유독 어려워진 일자리 불안, 경제 불확실성 등이 겹쳐 있어 미국민들의 신용점수 하락 사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1.6%의 저성장 속에서 실업률은 4.5%로 올라가고 3%의 고물가가 지속돼 기준금리를 10월과 12월에도 두 번 더 내리게 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예고했습니다. 성장률은 약간 개선될 것이지만 전반적인 일자리 불안으로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고물가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9월 회의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미국 경제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으나 1.6%의 저성장, 4.5%의 고실업률, 3%의 고물가로 두 번 더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9월 전망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첫째, 전체 미국 경제 성장률인 GDP는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올려잡았습니다. 6월에는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가 이번에 1.6%로 0.2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나 3% 근전 성장에는 절반에 그치는 겁니다. 둘째, 실업률은 올해 4.5%로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8월 현재 4.3%인데 올 연말에는 4.5%로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6월에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13,000개로 떨어진 데다가 7월에는 79,000개 증가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8월에는 다시 22,000개 증가로 주저앉아 여름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9,000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이민 노동력 급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경제를 유지하려면 한 달에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3분의 1 수준으로 냉각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관세 여파보다 이민 노동력 감소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일자리 불안이 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셋째, 미국의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올 연말 3%, 코어 PCE는 3.1%로 3%대 고물가를 기록할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두 가지 정책 목표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설정하고 물가 인상은 연간 2%로 억제시키려 하고 있는데 올 연말 3%로 훨씬 높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연준은 9월에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올해 남은 10월과 12월에도 0.25포인트씩 두 번 더 모두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 내지 4.25%에서 3.5 내지 3.75%, 평균 3.6%가 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가 올 연말까지 고용 냉각과 물가 불안으로 저성장 속에 실업률과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0.25포인트씩 스몰컷이지만은 3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처방을 내리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 못지않게 주택보험료도 급등해온 것으로 밝혀져
내 집 마련을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재난과 주택가격 상승, 건축자재값 인상 등이 겹치면서 팬데믹 이래 5년간 70% 급등했으며 올해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대도시들은 여전히 10% 안팎씩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시장이 좀처럼 해빙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집값 상승과 함께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주택보험료가 급등해왔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주택보험료는 2021년 이래 5년간 70%나 폭등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5년간 주택보험료가 70% 폭등한 것에 비해 모기지 원금은 23%, 모기지 이자는 27%, 부동산세는 27%씩 올라 보험료가 약 3배나 더 많이 급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허리케인과 홍수,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 자연재해가 더 심해져 피해 입은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 커버를 많이 청구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주택가격이 수년째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 커버 가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도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피해 복구에 사야 하는 건축 자재값이 크게 오른 것도 주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보험료는 올해도 전년보다는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주택보험료가 올 들어 상반기 6개월간 9% 상승했으며 연간으로는 19.5% 인상됐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간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는 8.1%, 산호세는 7.6% 올랐습니다.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를 자주 당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츠는 올해 6개월간 주택보험료가 8.2%, 레일리는 7.7% 인상됐습니다. 텍사스의 달라스는 올 6개월간 주택보험료가 3%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플로리다 올랜도는 1%, 템파는 0.7% 올랐고 마이애미는 0.2%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의 주택보험료가 적게 오르거나 오히려 인하된 것은 상당수 보험사들이 철수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주택 소유자들의 고통은 다른 지역들보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보험사들은 잦은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 커버 청구에 견디지 못하고 아예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더 비싼 주정부 보장 주택보험을 이용해야 하는데 커버는 적어지고 보험 경비는 더 부담하게 됩니다. 주정부 보장 주택보험 점유율을 보면 플로리다가 16%로 가장 높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7%, 캘리포니아는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가 종료되면 내년부터 정부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공화 민주 양당이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걸린 정면 대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시행해온 확장 정부 보조를 종료시키면 내년 1월부터 ACA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현재보다 75% 급등하게 될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가 그대로 없어지면 내년 1월부터 정부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기 때문에 트럼프 공화당도 중간 선거를 맞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하킴 제프리 하원 대표는 9월 31일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이 ACA 오바마 케어에 대한 미국민 지원 방안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즉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을 가로막지 않는 조건으로 오바마 케어의 확장 정부 보조를 재연장하는 등 지원 방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존슨 상원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확장 정부 보조는 올 연말 안에 해결할 시간이 있는 만큼 우선 셧다운을 피할 임시 예산부터 처리한 후에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ACA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로 끝나면 보험료가 급등하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인 우려로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ACA 확장 정부 보조를 올 연말에 종료시키고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파 자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타결해야 올 연말 막판에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 연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ACA 확장 정부 보조를 올해 말 끝낼 경우 내년 1월부터 2,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케어 정부 건강보험료가 현재보다 75% 오를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대 여성 혼자의 건강보험료는 브론즈 플랜으로 $160인데 내년에는 $370로 오르게 됩니다. 4인 가정의 경우 현재 $250에서 내년에는 $1,800로 급등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년 첫 해에만 18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될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폭등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상실할 위기에 내몰릴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최고 지도부들은 올 연말에 확장 정보 보조를 재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넘겨 미국 내에서 계속 가동한다는 기본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전화통화를 갖고 최종 승인하기로 했으며 그 이후 구체적인 세부 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1억 5천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넘기는 대신 미국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틱톡에 대한 기본 합의를 타결하고 오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간 전화대화에서 최종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중국이 틱톡 문제에 대해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마라톤 협상을 가진 미국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경제부총리와의 협상에서 프레임워크, 즉 기본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합의는 중국의 바이트댄스사가 소유하고 있는 틱톡에서 미국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넘기는 대신에 미국에서 중단 없이 계속 가동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상들의 최종 승인이 이번 주말 나면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어느 미국 회사에 얼마를 받고 넘기게 될지 세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들은 1억 3,600만 명 내지 1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넘겨받으려면 $300억 내지 $500억 지불해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틱톡을 미국 국가안보를 해치는 적대적 앱으로 분류해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 중단 대신에 미국 회사에 넘겨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의 틱톡과 시진핑 주석은 틱톡을 미국 내에서 전면 중단하느냐 아니면 미국 회사에 거액을 받고 미국 사업권만 넘겨야 하는지 양자택일을 요구받다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난제 중의 하나인 틱톡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휴전 중인 관세무역 협상도 최종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무역 협상을 진전시켜야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동시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동시 참석하고 내년에는 양국을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이 다음 달 말 한국 경주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베이징과 워싱턴을 상호 방문해 대면 정상외교를 펼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 속의 협력으로 발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향후 대면 정상외교 무대가 마련돼 지구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호 또는 다자 협력도 모색하는 길을 열게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전화대화를 갖고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동시 참석하고 내년에는 베이징과 워싱턴을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다면서 우리 두 사람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동시에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임을 공개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초 틱톡의 미국 운영권을 미국 회사에 넘기는 합의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두 가지 진전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반면에 향후 대면 미중 정상회담 업무들을 확인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중지시킨 휴전을 11월 10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있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매듭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만나 대면 정상회담을 벌이는 첫 외교 무대가 한국 경주로 확정됨에 따라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호스트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나아가 21개 에이펙 회원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협력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 간 투자 방법 등 관세 무역 합의를 매듭짓고 경제 첨단 분야 협력, 한반도 평화를 포함하는 외교안보 현안까지 전략 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는 2025년 연례 회의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